자, 단식 16일째로 접어들었죠. 이재명 대표. 지금 의료진은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내용과 관련해서요.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현재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민석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예, 우선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고 계신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 단식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 중인데 지금 현재 건강 상태는 좀 어떻게 알려지고 있습니까? 오늘 단식 16일째인데요. 예. 아주 좀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틀 전부터 체온이 많이 내려가고 예. 혈압과 맥박에 이상이 나타나고요. 예. 체중 감소는 물론이고 호흡 불안, 이런 이상 증세들이 이제 심각해서 지금 이제 단식을 중단하더라도 치유증 때문에 건강이 크게 나빠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예. 의사가 예. 좀 위험한 상태다, 단식 중단해야 된다, 입원해야 된다. 예. 그렇게 지금 권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중단이 아니라 입원까지 해야 된다. 이게 의료진 입에서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요. 뭐 이런 만류에도 지금 단식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 이재명 대표 지금 상황인데 지금 단식을 중단할 마땅한 출구와 명분이 없는 겁니까? 그 모든 지금 의원들이나 당원들, 의료진 그리고 일반 국민들까지도 걱정을 하면서 단식을 이제 중단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다 잃잖아요. 그런데 본인의 단식 의지가 워낙 단호해요. 예.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오늘 여러 의원님들 의견이 이건 반강제적이라도 단식을 중단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중진들이 찾아가서 예. 앰뷸런스 대기시켜놓고 억지로 지금 병원으로 이송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강제라도 병원으로 이송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올 만큼 지금 걱정들을 지금 많이 하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본인이 지금 죽기 살기로 작정을 하고 쓰러질 때까지 하겠다. 예. 그런 지금 의지가 워낙 강하니까 어느 누구도 지금 말릴 수가 없네요. 지금 주변에서는 다들 중단해야 된다, 너무 위험하다 이 말씀을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는데 근데 네. 오늘요 민주당의 원외 인사들께서 민주당의 현역 국회의원 전원이 동조 단식을 지금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또 내놨고 또 한쪽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와서 단식을 만류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내놓고 있는데 안민석 의원님께서는 이 두 가지 부분을 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재명 대표의 그런 단식을 하게 된 그런 취지를 계속 살려나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워낙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라든지 현 정부의 어떤 독선 문제라든지 무능 이런 문제에 대한 이제 강력한 저항의 이제 표시로 단식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 현역 의원들이 그 단식의 정신을 이어갈 수 있는 집단 행동을 저는 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를 합니다. 그것이 단식이든 어떤 식이든지 간에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정신을 이제 이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셔서 단식을 만류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의견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모양새는 좋지만 단식 중단 명분으로는 좀 약할 듯 하고요. 또 문 대통령께서도 직접 나서는 모양새를 만들지 않을 것 같아요. 이미 또 노영민 비서실장을 통해서 단식 중단의 뜻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9.19 평양 공동선언 5주년 기념 학술대회에 아마 문 대통령께서 참석한다고 지금 알려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울에 오시면은 단식 농성장을 방문을 하시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리고 이제 만류를 하시게 될 것이고요. 근데 이제 중단 여부는 결국에는 이 대표 본인의 이제 판단일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화요일까지 이게 단식을 예. 지속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 뭐 쇼크가 오거나 뭐 급격하게 수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예. 그거는 뭐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병원을 가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겠죠. 그러니까 만류 뭐 이런 이전에 상태가 너무 악화될 가능성 이런 것도 좀 걱정을 하고 계신데요. 근데 한편으로는요. 이재명 대표가 그런데 가장 좋은 정말 모양새는 극적 반전은 대통령이 대리인을 농성장에 보내셔서 요구를 수용하는 뭐 모양새 절반이라도 협치하겠다 내지는 국정쇄신 뭐 하겠다 뭐 그러면은 문통의 리더십도 통 크게 보이고 또 단식 풀 명분도 생길 텐데 불행하게도 뭐 그럴 가능성은 제로합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에 또 순방 또 해외 방문 일정이 있어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자 근데 한편으로는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고 있는 이 단식장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뭐 명단을 작성한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저는 뭐 모르는데요. 뭐 언론 통해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뭐 인위적으로 뭐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보지는 않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요. 일단 단식 얘기는 좀 상세하게 전해주셨는데 사실은 조만간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지금 정치권 다 전망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뭐 다음 주나 그 정도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올 가능성이 커졌는데 자, 체포동의안 처리 이거 어떻게 민주당에서 결정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생각이 좀 틀려요. 과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까? 그럴 자신이 있을까? 뚜렷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그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구속영장 청구를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고요. 만약에 영장 청구할 경우에는 의원님 우리 당내에서 일단 이 범죄 유무에 대해서 뭐 당내 한 뭐 40여 분의 율사들이 있으니까 함께 좀 그 율사 법률 전문가들이 이 영장을 보고서 범죄 유무에 대한 판단을 하셔서 결론을 내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된다. 왜냐하면 사실은 검찰 정권이 노리는 것이 당내 분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러한 수에 말려들지 않도록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된다.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 특히 지금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거든요. 여야가 지금 극한 대치하면서 정치가 실종됐잖아요. 세상에 야당 대표가 보름 넘게 단식을 하는데 여당 어느 누구도 발길 하나 주지 않는 이런 경우가 우리나라 정치사에서는 없었죠. 그게 뭐 지금은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분열하지 않고 내부 총질하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영장 청구가 오더라도 그렇게 이제 대처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부결 쪽으로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지금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결시켜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은 야당 대표를 구속시키려고 하는 검찰 정권의 불순한 의도에 맞서서 우리 민주당이 강함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마지막 질문 좀 가정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이것도 아마 그런 상황은 안 갈 거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만약에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체포동의안 어떻게 처리가 돼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당 지도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비대위 체제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는 겁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우리 지금 진행자께서 그 질문은 너무 좀 앞서가는 질문이라고 제가 그래서 가정이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정은 이후에 영장 청구가 뭐 어떻게 뭐 될지도 모르고 여러 단계의 시나리오 어떤
상황을 거친 이후에 나올 그런 좀 뭐 극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 거기 돼가지고 제가 가정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리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요. 지금 단식을 계속 이어가고 계는데 중단 만료도 지금 이재명 대표는 계속 하겠다는 입장이잖아요. 지금 네. 이재명 대표가 뭐 이 방송을 보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마 몸이 힘드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 당부 말씀이나 아니면 조언 좀 한마디 해주시죠 지금. 네. 단식을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그 정신과 뜻을 예. 우리 의원들이 이어갈 테니까 단식을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에 단식을 좀 풀어라. 마지막 당부를 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미니 인터뷰 진행해 봤고요. 다음 주제 키워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자, 사진에 뭔가 약간 혼란스러운 모습의 사진 두 장이 있는데요. 키워드는 왜 일어납니다. 왜 일어나.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 도대체 이게 왜 이러는 건가. 이런 키워드가 등장을 했는데요. 우선요. 어제 저녁에 국회 본청 앞에서 그 앞은 이재명 대표의 이 야외 천막 단식장이 있었죠. 그 인근에서 있었던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형사관리 규정 5조에 의해서 조용히 좀 해가지고 3번 했는데 이게 말씀을 안 들어줘요. 퇴거 요청합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고요. 일단 국회 사무규칙에서 저희가 요청이 왔기 때문에 퇴거하겠습니다. 나가주세요. 행사하기 전에 물리력 행사하기 전에 나가세요. 죄송합니다. 퇴거 요청이 당대표를 죽이는데 날 못 죽이겠어 니네들이. 퇴거하세요. 아니 설득을 하는 이유가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건축상이 이거 뭐야 이거. 갑자기 뭔가를 꺼내죠. 이게 무슨 쪽가위라고 부르는 굉장히 작은 가위, 한번 미용용품 같은데요. 이것 때문에 지금 뭔가 만류하던 여경 2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그럽니다. 지금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겁니다. 지금요. 자, 그리고요. 오늘 오전에는요. 국회 본청 당대표실, 이재명 대표 당대표실 앞에서 지금 그 안에서 지금 단식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 앞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보겠습니다. 팔 놓으세요. 놓으시라고. 팔 놓으세요. 팔 놓으세요. 형광근무자. 나 술도 안 먹었고 극히 정상적인 사람이야. 나 시골에 농사 있는 사람이야. 74야. 이거 뭐가 글쎄 이게 뭐 이렇게 조금 자그만 그 칼이라 그러죠. 근데 이게 갑자기 꺼내면 이게 흉기로 바뀌는 거잖아요. 저런 모습이 어제, 오늘 잇따라 지금 있었습니다. 자, 윤인석 국민의힘 대변인 나와 계신데요. 근데 지금 알려지기로는 이 두 인물의 공통점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앞서서는 어떤 여성분은 뭐 플랜카드 같은 큰 걸 갖고 있는데 거기에 뭐 이재명 대표 관련된 내용이 써 있는 거였어요. 이거 무슨 상황입니까 도대체 이게? 이 이재명 대표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예. 이재명 대표의 주장과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동의하는 의사표현을 하시고자 하시는 두 분이 국회에서 뭔가 흉기를 가지고 자해를 하시려는 분이 계셨고 또 여경을 공격하는 분이 이틀 연속 있었다 얘기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의사표시를 함에 있어서 어떤 표현 방식을 택하는 것은 뭐 본인의 자유지만은 국회라는 곳에서 특히 국회 경내에서 그리고 또 당대표실 앞에까지 흉기를 갖고 들어갈 수 있었는가 거기에 대한 이제 문제점을 하나 그러게 그걸 어떻게 소지할 수 있었을까요? 글쎄요, 들어갈 때 다 검색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좀 의문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저런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 정당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정당이 저런 분들의 어떤 의사나 그런 생각까지도 거르고 흡수해서 공론회장이 국회에서 본연의 정당 기능을 할 수 있었다면은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여야 공히 어느 한쪽 뭐 특별히 공격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상황이 우리가 정당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봐서 정당에 몸담고 있는 입장에서 대단히 죄송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다만 지금 이재명 대표의 단식 이렇게까지 가는 이 극렬한 이 대결 정치 상황이 저러한 지지자분들을 어떤 좀 자극하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겠다. 이 점도 제가 첨언을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분들이 어떤 동요인가요? 저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어제 오늘 연속해서 벌어졌습니다. 다음 화면은요. 이와 관련해서 국회의장께서 입장을 좀 오늘 냈거든요. 그 내용 좀 먼저 살펴보죠. 이런 흉기난동,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강력히 규탄한다.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을 또 강조했거든요. 그리고 다음 내용은요. 국민의힘에서 이 권성동 의원 나온 게 있거든요. 입장.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은 개딸 같은 극단 세력, 이걸 이용했던 민주당의 동원 정치다. 이건 민주당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극단적으로 지금 뭔가를 활용하니까 이 모양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약간 질타한 내용인데, 이런 내용 포함해서 서영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나와 계신데요. 단식이 길어질수록 혹시 또 이런 모습이 더 나오지 않을까 약간 걱정도 되거든요. 사실은요.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뭔가 좀 메시지를 내야 될 필요는 없을까요, 지금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러니까 아까 윤희석 대변인이 말씀해 주셨는데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가 실종되니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장제원 의원이 개딸을 이용한 그런 정치를 해서 원인으로 그렇게 권성동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윤희석 대변인한테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여야의 정치를 탓을 돌려서 우리 정치가 실종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단식 16일째 하는 게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니죠. 정치가 실종된 모두의 책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지자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들은 본인의 주장과 입장을,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를 어떤 바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는 됩니다만 그 주장을 함에 있어서의 표현 방식이 폭력을 이용한다거나 특히나 흉기를 들고 누군가를 해야 하는 모습들은 최근에 사회적으로 우리가 흉기 난동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특히나 국회 경내라는 것은 대화와 어떤 이런 여러 가지 협치를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이뤄내는 민의의 전당에서 저런 식의 폭력 사태를 통해서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거나 뭔가 주장을 피력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옳지 않은 행동이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은 저게 이제 이재명 대표를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이해하겠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보는 모습은 좋지 않다라는 측면이고요. 오늘 보니까 김진표 의장께서도 이제 좀 우려를 표하셨고 방금 전 이제 문자가 왔는데 앞으로 이제 국회 내 경내의 어떤 경호 사항을 조금 더 상향시키겠다 해서 모든 소지품 검사부터 시작해서 출입, 그다음에 집회도 금지하는 그런 조치를 지금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 그 건물에 들어갈 땐 탐지기가 있는데 어떻게 저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좀 따져봐야 될 문제 같긴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오늘 민주당의 모습이죠.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뭔가 동조 농성 뭐 이런 모습도 있었고요. 그리고 삭발하는 모습도 오늘 나왔습니다. 두 가지 내용 영상으로 확인해 봅니다. 야당 대표 단식 농성 요구 조건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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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에 있는 청년 당원들이 국회에 찾아서 삭발식도 진행하면서 우리 투쟁의 의지를 결연하게 다졌습니다. 자, 조상규 변호사 나와 계신데요. 일단 뭐 동조 농성 뭐 삭발하는 모습에 대한 평가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와중에 사실은요. 아마 이런 목소리 내시는 분도 이제 강성지지층, 뭐 개딸, 뭐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박강원 민주당 원내대표 사퇴하라는 목소리가 또 거기서 나오고 있어요. 이건 또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먼저 40여 분이 동조 단식을 한 사건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지방자치제를 도입해달라고 단식을 하셨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단식과 지금의 단식이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그때 단식은 찬바람 부는 창문도 없는 그 당사에서요. 정말 힘들게 했고요. 지금은 그래서 13일밖에 못 하셨어요. 지금은 이제 12시간 반반 단식을 하고 계신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주 중요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소수 야당이셨습니다. 할 수 있는 수단이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소수 야당. 소수의 야당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거대 여당인 민주당은요. 예. 제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새만금 예산 삭감 이거 진행하면 전체 예산 틀어막고 안 해주겠다라고 겁박을 할 정도로 일단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은 거대 야당입니다. 다수, 거대 다수. 예, 그렇죠. 완전히 다릅니다. 예. 그리고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렇게 이 단식을 통해서 얻으신 게 있습니다. 김영삼 전 총재께서 손을 내미셨어요. 예. 그래서 순차적 지방자치제를 시행해 주겠다고 해서 단식이 풀렸습니다. 예. 이게 지금의 단식과 왜 다르냐. 지금의 단식은요. 단식을 하는 명분이 추상적입니다. 왜 추상적이냐. 폭주가 심해서 이러고 있다. 아니면 정치검찰, 예. 무력에 의한 영구집권을 막아야 된다. 상대방이 손을 내밀 수 있는 이슈가 없습니다. 이거는 너가 싫다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럼 너 물러나. 그럼 대선 불복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손을 잡아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단식과 이전에 김대중 대통령의 단식 한번 비교를 잘 해보시고 동조 단식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민주당은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방탄과 단식이라는 이 일련의 사태 속에서 잃는 것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개혁과 혁신의 기회들이 지금 다 흘러가 버리고 있습니다. 제가 뭘 보고 그런 생각을 했냐면 예전에 혁신위원장 하셨던 그 우리 김은경 위원장, 예, 혁신위원장님 오시고 박지원 비대위원장 오시고 그 단식장에 오셨지 않습니까? 근데 박지원 비대위원장께서 어떤 사람입니까? 이 두 분이. 민주당의 혁신과 쇄신을 이끌어야 될 분이시잖아요. 근데 오셔가지고 이제 우시면서 근데 문제는 이제 뭐 회복식도 만들어 드리겠다. 그다음 또 문제가 있습니다. 공천 생각 있냐? 이랬더니 없는 거 아니다. 예. 그러면 많은 분들이 혁신과 쇄신을 해야 될 주체들마저 저기 가서 저렇게 읍소를 하고 있다면 과연 혁신과 쇄신의 기회가 있겠습니까? 민주당에? 지금 이게 단식을 바라보는 지금 관점입니다. 아까 질문 제가 2개 드렸는데 하나만 하셨어요? 근데 하나를 그러면은 제가 저기 조승현 오늘 민주당 국민소통위 수석 상임 부위원장 나와 계신데요. 박강원 원내대표 사퇴하라는 요구 나오는 거 이거 뭡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당원들이 친명, 비명 이런 구분을 하고 박강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비명으로 사실 분류가 되니까 사실은 뭐 이낙연 전 대표와 가깝다 그렇죠, 뭐 통상 그렇게 인식이 되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것 같은데요. 이런 행동은 저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박강원 원내대표께서 저도 이제 최고위에 계속하니까 항상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전혀 뭐 그런 개파라든 이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당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고 또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당원들의 마음은 사실 이해가 갑니다. 이제 저렇게 과격한 행동이고 불법적인 행동이 나온 것은 잘못됐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당원들 입장에서 이런 정서가 있어요. 뭐냐면은 검찰에 의해서 정말 무도한 수사에 의해서 사냥하듯이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든 집어넣으려고 먼지털이에서 인대형 기우제하듯이 나올 때까지 사돈의 팔짱까지 다 털고 그 과정에서 뭐 별건 수사를 해가지고 해요 협박을 한다든지 그래서 압수수색을 지금 400번 한다든지 이런 과도한 수사로 야당을 어떻게 보면 파괴하려는 정치 공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당원들은. 민주당에서 강한 불만 제기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원들은 지금 그런 상황인데 지금 당대표가 이제 목숨 걸고 단식까지 하는데 돌아오는 것은 조롱과 지금 저게 15일을 어떻게 인간이 단식하느냐 뒤에서 뭘 먹지 않느냐 쇼하는 거 아니냐 거짓말하냐 이런 식으로 놀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분개한 마음이 당원들 사이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걸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어렵게 살아온 정말 속된 말 찢어지게 가난한 생활을 극복하고 저 자리에 갔는데 거기에 동질감을 느끼고 저 올라갔는데 저 자리까지 겨우 갔는데 이 엘리트 기득권 세력들이 짓밟는다, 무시한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 때를 떠올리면서 감정이입을 아주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과하게 감정이입이 돼서 저런 사태까지 나온 것 같은데요. 이런 당원들의 정서가 있다는 걸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있어서는 안 될 모습이 있지만 그 배경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주신 건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윤석 대변인이 발언 기회를 달라고
옆에 손을 드셨어요. 말씀하시죠. 예, 제가 좀 짧게 하겠습니다. 사돈의 8종까지 탈탈 털었다. 그 표현은 좀 과하죠. 이재명 대표 사돈이 누구고 8촌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건 제가 지적해야 될 것 같고. 그건 바로 잡으신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회유와 검찰이 회유와 협박을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발언도 대단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회유가 있었고 협박이 있었는지를 밝히셔야지 수사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시면 시청자들이 오해하시니까 좀 두 가지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사돈의 8촌은 사실 그건 레토릭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뭐 샅샅이 했다. 보좌진이 됐든 같이 근무했던 사람이 됐든 다 압수수색 당하고 통화 내역까지 조회를 당했다면은 그건 이제 사돈의 8촌 레토릭이라는 설명을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해외 협박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검찰의 진술 수사 방향에 협조를 하는 방향으로 한 사람들은 다 석방이 됐어요. 그래서 유동규 씨 같은 경우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적극적으로 검찰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 자꾸 계속 영장시켜 재구속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성태 회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엄청나게 큰 중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한 거래법으로 해가지고 사실 봐주기 기소를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회유 협박에 의한 것이 아니냐 이게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그거는 굉장히 이슈로 좀 막 나오는 상황인데 요거 마지막으로 요 사안은 조상규 변호사께 제가 한 1분 드릴게요. 뭐 반박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마치고 나면요. 국회로 가서 체포 동의안을 하고요. 국회 시간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사법부의 시간입니다. 영장실질심사죠. 안민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증거가 없다면서요. 증거가 없으면 사법부에 가서요.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을 받으시면 돼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검찰에 뽑고 아닙니다. 검찰도요. 지금 영장이 기각될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열심히 수사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검찰이 모든 걸 결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는 없죠. 이 부분은 또 약간 번외 얘기인데 약간 관련이 있어 이재명 대표 수사 사항이니까요. 자, 그렇고요. 다음 준비된 영상은 이게 며칠 좀 지난 건데 무슨 뭐 명단 얘기를 주고받는 장면이 하나 있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양경수 의원님도 같이 하루 종일 하셨습니다. 오늘 저기가 있는데 당직으로는 한준호 의원님 당직 대표로 여기 안 써서 몰랐어요. 계속 이거 당직 그러니까 동부단식 명단을 관리하신 거죠. 이제 누락되는 사람이 많거든요. 어떤 일종의 오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직 최고위원 이름 안 해놓고 그냥 그런 분도 계셔서 좀 관리를 좀 잘해야 돼요. 저 얘기 때문에 그러나요? 무슨 명단을 단식장에 오는 사람 뭐 명단 이름을 적어서 누가 왔는가 하는가를 체크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뭡니까 이거는? 누가 왔냐 안 왔냐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을 만한 뭐 발언처럼 보이는데요. 들으면 약간 명단 얘기가 나오니까 뭐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저도 이제 저기 명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이제 대변인실에서 이 장애 그러니까 본청 앞에서 할 때 워낙 많은 분들이 오기 때문에 누가 왔는지를 저희가 조를 짜서 뒤에 가서 이제 당번들을 서요. 그래서 뒤에서 누가 오시면 거기에 발언들을 다 기록을 합니다. 발언? 누가 오시면 누구에 대한 발언, 누가 오시면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메시지를 다 기록하고요. 저희가 지금은 이제 본청 안으로 들어가서는 이제 시간이 두 번입니다. 3시부터 몇 시까지고 오후에 한 번 해서 2타임이고요. 저기 이제 밖에 있을 때는 2시간씩에서 한 6명에서 5명이 조를 짜서 대변인단에서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오신 분이 무슨 말씀했는지 이런 그러니까 거 기록을 한다는 오는 분이 거죠?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정확하게 거기에 기록됐는지 그 얘기를 잘 관리해라. 왜냐하면 잘못 뭐 고문단이 왔는데 다른 분으로 기록해서 메시지가 잘못 나가면 안 된다라는 부분들을 아마 지금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발언을 기록하면 결국엔 누가 발언했는지 명단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명단으로 보면은 명단으로 보이겠지만 그 명단의 발언들의 내용들이 잘못 나가면 그것도 좀 오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목적은 누가 왔는지가 아니라 메시지죠. 오신 분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그래서 지금 저희 이제 민주당 대변인실에서는 단식장에 찾아오신 지금 뭐 나오시네요. 정대철 뭐 상임고문도 나오고 박지원 전 원장도 나오시는데 오신 분들에 대해서 지금 메시지 기록들을 다 해놓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상규 변호사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명단 관련해서. 명단이요. 사실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구속이 되시면요. 그거 이제 사고거든요. 사고 고리가 아니고 고리가 되면 이제 대표를 새로 뽑는데 사고라서
대표직이 유지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옥중 공천이 이루어져요. 옥중 공천이 이루어진다면 공천권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공천을 받을 사람, 받지 않을 사람이 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옥중 공천권을 쥐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당연히 인사하고 당연히 힘내라고 응원하고 해야 되겠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소위 말하는 수박 색출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민영배 의원 이번에 투표 거부하는 방식으로 한번 진행해 보자고 합니다. 그게 수박 색출이고요. 진짜 의결을 강제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들이 1년에 뭔가 취지를 갖고 이루어져서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겁니다. 저기 이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예, 소영주 부대 말씀하세요 지금요. 20초만 얘기. 갑자기 이제 수박 색출 나오면 이게 약간 좀 그게 이제 심각해지거든요 지금. 보고 싶은 대로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그렇게 구멍가게처럼 운영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명단을 나 단식했는데 찾아온 사람들을 다 기록에 넣고 나중에 자 찾아온 사람은 공천 주고 자 안 찾아온 놈들은 놈이라고 죄송합니다. 안 찾아온 사람들은 분들은 안 한다. 이건 너무 일차원적이잖아요. 정당 공천 시스템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요. 예를 들어 속된 말로 뭐 정대철, 이해찬, 박지원 이런 분들이 뭐 잘 보이려고 찾아오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오해는 있을 수 있으나 너무 그렇게 일차원적으로 온 사람은 공천 주고 안 온 사람은 안 준다. 이게 너무 좀 일차원적이다. 요 얘기 요 정도 하고 이게 다시 명단 내와서 뭐 기사도 가지고 뭐 기자들이 많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아니 과거에 여러 가지 있어 보니까 그거 명단 수상한데요. 근데 이쪽에서는 민주당을 너무 쉽게 보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약간 이렇게 좀 말씀들을 해줬는데 뭐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 의견 뭐 다 시청자분께 들어보셨으니까 뭐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재명 대표 단식과 관련된 이슈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해 보고요. 다음 이슈 역시 키워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이게 뭘까요? 김건희법. 김건희 여사 이름에 뒤에 법이 붙었어요. 그리고 사진인데 사진에 특히 뭐죠? 저 강아지인가요? 뭐가 있습니다. 지금 아마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자, 우선요. 이게 좀 시간이 꽤 지나서 지난달 30일로 보이는 모습인데요. 김건희 여사 어떤 행사에 참석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아마 뭔가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기능도 당연히 우리 유랑과 같이 친구와 누가 함께 공존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더 이상 불법 배식용 절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유랑과 같이 함께 친구가 되어서 우리 배식용이 종식될 때까지 끝까지 운동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가 반려동물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거 많이 알려졌죠. 근데 최근에 어떤 저런 행사에 자리 가서 개 식용 이거 금지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입장, 생각을 밝힌 거예요. 저게 좀 지난 얘기인데. 자, 그런데요. 지금 정치권에서 개 식용 금지법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법에 이걸 김건희법으로 부른다. 뭐 부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요 얘기입니다. 지금 상황이. 자, 이와 관련된 정치권 인사들의 목소리가 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는 개 식용을 금지하는 관련법, 이른바 김건희법이 7건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제 개 식용 금지에 대해서 여야가 이제 공감대를 이루는 시기에 온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글쎄 그걸 이름까지 거기다 붙여가지고 하는 것은 조금 저는 현실에 안 맞고 순수하게 정책은 순수해야 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국민의힘은 개식용 종식을 김건희법이라고 부르면서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왜 김건희법이라고 했는지 참 기괴합니다. 하지만 이름이 뭐가 됐든 중요한 건 정부의 강한 의지일 겁니다. 21대 국회가 개식용 종식에 마침표를 찍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용화되는 물론이려니와 정부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겠습니다. 과거에 저희들 그 법안을 보면요, 사람 이름 딴 법안들이 가장 많이 있었죠. 그게 국민들이 쉽게 그 홍보를 내거든요. 예를 들면 뭐 청탁금지법이 김영란법으로 불린다든지 민식이법이라든지 이처럼 오히려 국민이 관심을 많이 받아가지고 공론화가 쉽게 이루어졌고 활력을 받아가지고 법안 통과가 이루어진 게 많거든요.
자, 유석 대변인,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김건희법이라는 이 표현을 놓고 약간 찬반 의견이 좀 갈리는 걸로 보여요. 지금 의견들이 나오는데 이 김건희법이라는 표현 누가 먼저 쓴 겁니까? 이거 뭐 파악이 됩니까? 글쎄 뭐 누가 쓰셨는지는 좀 봐야 되겠는데요. 예. 일단 뭐 찬반이 나눴다기보다는 예. 그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이쪽에서는 그 이름을 붙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쪽과 뭐 붙이는 게 뭐가 문제냐 쪽 이겁니까? 네, 지금? 그게 있는데 어떤 알려진 사람 또는 그 법안 취지와 연관되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예. 무슨 법 하는 거는 여러 번 있었는데 물론 김건희 여사가 반려견, 반려묘 관련한 예. 활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더 그 법안 내용이 개식용 금지 법안의 내용을 더 잘 전달한다는 뜻에서 예. 그 앞에 김건희 여사 이름을 붙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이름을 가진 분이 다름 아닌 대통령의 배우자다 보니까 그래서 또 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이것이 법안의 취지에 대한 어떤 전달보다는 뭔가 정쟁의 소지, 야당의 공격의 빌미를 주는 거 아니냐는 걱정을 하는 분이 당내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찌되었건 이 법안의 취지 자체가 반려견, 반려묘 문화가 완전히 확산된 우리 사회의 이 문화에 맞춰서 개 식용에 관련한 법제화를 하자는 취지니까 그 법안 취지대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설득을 하고 국민들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아무튼 누군지 잘 모르겠다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지금요. 자, 서영주 부대변인, 이 법안 이 표현 김건희법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는 알겠는데요, 누가 했는지. 자료화면도 나온 것 같고. 아, 그래요? 뭐 나오신 분이 했겠죠.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 취지, 법의 취지, 식용 어떤 금지, 반려동물에 대한 그 취지는 여야가 많은 동안 합의를 해왔어요. 근데 김건희 여사가 특히나 또 이제 반려동물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또 그런 운동하는 것도 환영합니다. 근데 참 국민의힘이요. 지혜가 부족한 것 같아요. 지혜요?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가 없냐면 이게 일반 상식적인 생각을 했을 때는 지금 뭐 야당에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잖아요. 민주당은 뭐 사실 굉장히 허위 경력도 있고 공세였거든요. 공세 대상인데 그분 이름을 붙이면 될 법도 되겠습니까? 뭐 논박이 생길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과잉 충성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요. 좀 낯이 뜨거워요. 그러니까 대통령 배우자의 이름을 붙인 법을 만들어서 길이길이 남기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설사 한 개인의 의원이 본인이 어떤 여러 가지 충성 경쟁에 있어서 그 이름을 붙였다 하더라도 최소한 당론으로 채택하면 안 되지요. 그 정도 지혜는 지도부가 가져야죠. 정치기획위원장이 올라오면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막아야죠. 그리고 이거를 당론으로 했다면 지도부가 또 이거를 오케이 한 거란 말입니다. 이건 지혜가 없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뭐 윤석열 대통령 이름을 붙인 윤석열법, 한동훈 장관의 이름을 붙인 한동훈법 이렇게 희화되지 않을까 좀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지혜를 발휘해서 조금 더 좀 일반 상식적인 이게 과도한 충성으로 오해가 되지 않도록 좀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겠다. 충성 뭐 이런 표현까지 나오는데 유석 대변인.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개식용 반대에 대한 여론이 높기 때문에 그 법안 취지를 살려서 저희가 판단을 했고 그래서 당론으로 추진하는 거지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통령 배우자의 이름을 붙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역공을 당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지혜가 없는 거라. 거기에 지혜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딱 뭐 충성 경쟁 얘기하시는데요. 지나간 얘기지만 이재명 대표 단식할 때 옆에 많은 의원들이 계셨으니까 아까 명단 얘기도 그래서 나온 거예요. 민주당이 전략적인 기지를 발휘했다면은 절대 이재명 대표 단식하는 주위에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단식한다는 걸 훨씬 더 부각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수십 명이 앉아 있고 막 옆에서 말 걸고 하니까 누가 단식하는지도 모르겠고 대표를 부각시켜주는 그런 지혜는 왜 민주당이 없습니까? 지금 지혜 논쟁으로 갑자기 갔는데요.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논박의 대상은 지금 이제 이 주제하고 똑같아요.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혜는 뭐냐면 그래도 최소한 입법부가 그 대통령한테 잘 보이려고 법 이름까지 충성법을 만들면 어떡합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지혜에 대해서는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서로 뭐 약간 날이 서는 듯한데 서로 조언한 걸로 그냥 마무리 급 마무리를 하셨네요 지금요. 자, 이런 가운데요. 사실 내용 이 용어에 대해서는 약간 논박들이 있는데 내용 자체에서 개식용 금지 지금은 할 때가 됐다 이런 법 필요하다는 거는 여야가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어제
여야에서 각각 어떤 입장을 좀 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당론으로 게시흉 금지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지금 우리 당의 국회의원 44분이 이미 게시흉 금지에 대한 모임을 하고 있고 또 몇몇 의원님은 아마 거기에 대한 법안을 이미 제출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21대 국회에서 개식용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여당에 제안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농해 수입 법안 심사를 통해서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듣고 보니까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여야 모두. 그래서 뭐가 이것만큼은 뭐 일치가 됐다. 이건 속도 내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런데 조상규 변호사. 근데 국민의힘에서 이 법안 내용에 대해서 사실 당론으로까지 추진한다고 그래요. 당론. 근데 우리가 통상 어떤 당이 어떤 법안을 당론한다는 거는 굉장히 묵직한 거거든요. 이거는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일각에서는 또 반대 목소리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충분한 논의가 됐는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당론까지 가는 건가?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여론이 이제 개식용을 금지하는 것이 이제 받아들여질 때가 왔다라는 것이죠. 뭐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이제 그런 안 좋은 이제 도살 장면도 많이 보게 되고 이랬었는데 지금 그런 거 거의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뭐 개인적으로 오픈하자면 저희 집에 푸우가 살아요. 푸우가. 그 35kg짜리 차우차우 엄청 큰 곰돌이가 살고 있는데요. 뭡니까 그게? 예, 차우차우란 종인데요. 강아지예요. 개 종입니까? 예. 이름이 푸우인데요. 예. 그 우리 푸우가 살고 있어서 저도 애견인으로서는요. 개식용 금지법을 적극 찬성할 수밖에 없고 또 애견인이 많이 늘었습니다. 예, 반려묘를 키우신 분도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적 공감대를 살 수 있는 법은 여야의 그런 뭔가 대치가 있을 수가 없죠. 근데 그건 알겠는데 당론으로까지 정하는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를? 총선 전에 어떻게든 이제 국민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법을 빨리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지를 나타낸 거다. 조승현 부위원장. 네. 이 와중에서 아까 뭐 이름에 대한 얘기지만 민주당도 뭐 이 법안에 대해서는 이름은 뭐 이름이고 아무튼 내용은 찬성하니까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사실 축산법에 의해서 개는 가축으로는 돼 있지만은 축산물위생법이라든지 식품위생법에는 규정이 안 돼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개를 식용으로 하는 건 사실상 불법입니다. 현재 불법인데 다만 이제 관행상 불법에 눈 감아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지속이 되었는데 점점점 개고기를 먹는 문화는 사라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을 만들어야 될 타이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이 이제 그 타이밍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시골에 가더라도 아직도 묶어놓고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도 있지만 할머니들이 막 강아지를 이렇게 안고 다니는 할머니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옆에 있는 분이 강아지를 자식처럼 생각하는데 그거를 옆에 있는 사람이 잡아먹기는 사실 문화적으로 우리가 용인이 좀 안 되고 그러니까 그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져 있는 바뀌었다는 거죠, 우리도 지금. 그렇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국회 보좌관 할 때 한명숙 의원실, 추미애 의원실 있을 때, 표창원 의원실 있을 때 60개씩 도장 받아갖고 냈었습니다. 그래서 동물학대죄 형량도 높이고 그런 일을 했었는데요. 지금 화면 보시면은 이게 무슨 육견 관련 단체거든요. 이게 또 이런 거 왜 이거를 금지시키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냐 하면서 막 지금 반발하는 영상이에요. 지금 저런 모습도 있거든요. 일각엔 또. 저분들이 옛날에 막 식칼 들고 온다고 협박도 전화로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분들 입장도 있죠. 저게 먹고 사는 저게 이제 생업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생업이니까 그렇지만은 그 생업이 다른 사람한테 너무 불편함을 주고 그렇다면은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점점점 소멸돼가는 과정이니까 물론 이제 정부에서 출구 전략도 하고 있습니다. 뭐 지원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저분들이 그 업을 그만두고 다른 업을 할 수 있게 지원 제도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서서히 없어져 가야 될 때가 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동물보호법 당론으로 하는 건 뭐 당연하고요. 그거는 너무 당연하다고 보고요. 이번 기회에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가지고 개 먹는 문화가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돼. 이건 불법이고 진작 사라졌어야 됩니다. 사라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사실 정식 명칭의 법안 이름은 아니고요. 그거를 이렇게 쉽게 부르는 건데 뭐 그걸 떠나서 내용 자체는 뭐 여야 좀 들으셨지만 뭐 다들 찬성해서 그리고 아까도
영상에서 보면 뭐 적극적인 의지들 나타냈거든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예. 저도 사실 유기견하고 유기묘를 키우거든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저 강아지랑 고양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진심이라고 저도 알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법을 더 피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이 법이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법으로 안착되고 그래야 되지. 김건희 여사의 그 이름을 거기다 붙여버리는 순간 정쟁이 돼버리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건 좀 자제해 주길 바랍니다. 오늘 나온 네 분 중에 두 분이 반려견, 반려묘 이런 걸 또 키우시네요. 다른 두 분은 안 키우십니까? 저희는 좋아는 하는데요. 좋아는 하는데 키우진 않는다. 왜냐면 이제 도심에서는 안 키우고 저는 시골에 가면 그 시골엔 많이 있죠. 시골에 저희 부친께서 아주 개를 사랑하셔서요. 모기향도 피워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기향도 피워준다. 윤석 대변인은 혹시 안 키우세요? 예, 안 키우고 반려어는 있습니다. 반려어? 물고기. 그걸 반려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냥 물고기 아닙니까? 반려어입니다. 하여튼 뭔가 키우신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오늘 또 뭔가를 또 언급하신 분이 있어요. 물론 이분은 아니 뭐 질문을 하니까 내가 답을 하지요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근데요, 좀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합니다. 우선 어제도 그랬고요, 오늘도 그랬습니다. 어제 오늘 그 발언 내용 좀 압축해서 묶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그래서 저랑 지연과 학연 또 사회에서의 경력을 보면요, 겹칠 수 있는 부분이 정말 하나도 없어요. 70년대 학번이 어떻게 70년대생하고 제가 인간관계가 좋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친구 관계를 맺기로는 너무도 먼 그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실질적인 위키트리 당시 소유자가 2013년부터 2017년도까지 커버나 콘텐츠하고 전시를 했었더라고요. 거기서 저한테 티켓을 5장을 보내왔더라고요. 전시 보러 갔어요. 보니까 박영선 의원님하고도 얘기하고 계시고 뭐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날 처음 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었구나. 나중에 알았어요. 그때 한번 만났어요. 한 10분 정도. 그리고 또 한 번 만난 거는 작년에 비대위의 지도부 한 15명 정도를 초대를 했어요. 관저에. 자, 소영주 부대변인. 어제는 사실은 연결고리가 일절 없다 이걸 강조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2번 만났습니다. 물론 그게 뭐 이렇게 엄청 뭐 만남 자체가 굉장히 뭐 강하거나 그런 아니지만 만났습니다. 이거 뭐 말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뭐 다른 설명입니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김행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뭐 김건희 여사의 친분 부분에 대해서 뭐 보수 패널께서 뭐 그런 부분을 주장했다고 해서 그거를 부인하면서 아예 모른다는 식의 처음에는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좀 알면 어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요한 거는 본인의 인사 자체가 혹시 뒤에 김건희 여사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주장 때문에 그걸 부인하는 것인데 친분은 있다고 해서 그게 존재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저는 그런 얘기를 차라리 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아예 나는 김건희 여사 몰라요? 라고 했다가 어떤 기사가 나오니까 몇 번 만났었고요. 또 몇 번 만났는데 그 뒤로 또 이제 정치권에 들어와서 비대위 하면서 또 만났고 그럼 만난 거잖아요. 그럼 만나서 그때 만났어요 하면서 그런 기억들을 좀 되살리면서 또 친분 관계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알고 있는 부분들이 본인이 찔릴 게 없으면 저런 얘기를 아예 단절할 필요가 없어요. 오해를 사잖아요. 저는 그래서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됐을 때 이런 논박이 있어서 그거를 제기한 어떤 패널에 대해서 법적도 뭐 고발을 했다더라고요. 뭐 그렇게 한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의사들을 가짜 뉴스라고 해서 하신다는 의사를 표현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으세요. 그냥 뭐 어느 정도는 아는데 김건희 여사가 어느 정도 친분이 있다 해도 나의 인사에는 전혀 그런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하고 여가부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정책 방향을 하는지 거기에 집중하시는 게 훨씬 더 시작점이 깔끔하다.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 대변인. 근데 보니까 연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또. 애초에 12일 날 그 모 방송평론가가 라디오에 나와서 20년직이다. 뭐 그런 얘기 처음에 김행 지명자와 김건희.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년이란 단어는 무게가 굉장히 커요. 20년이면 굉장히 오래 전부터 알고 왔다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결국 나온 얘기는 그거잖아요. 70년대 대학을 다녔다. 근데 김건희 여사는 70년대 생이다. 어떻게 그런 나이 차이가 20년 이상 직위로 지낼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겠느냐 이제 이걸 얘기한 건데 그렇다고 해서
뭐 나는 본 적이 없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뭐 그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 예, 제가 지금 보니까 행사장에서 몇 번 마주친 게 있고 또 정치권 들어오셔가지고 대통령 당선되신 이후에 뵌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뭐 친분이 있어서 인사의 배경이 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해명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 사실관계를 어디까지 적시하느냐 이런 문제에 있는 거지. 결국은 지명자가 김건희 여사의 어떤 인연을 가지고 지명된 건 아니라는 것만 전달되면 저는 그러면 된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 사진을 보면 2013년 12월 2일 점핑 위드러브전 개막식이 있잖아요. 이제 이때부터 친분이 있었다면 그 보수 패널에서 얘기하는 20년 지기의 인연은 맞는 거는 같아요. 근데 사진을 보면 이게 당시 김건희 여사가 김행 지금 지정자와 아주 친밀하게 얘기를 나누는 모습이거든요. 이 정도 되면 아마 이런 행사들이 어느 정도 안면이 그냥 참석했던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뭐 친분이 있지 않고서는 이런 사업적 관계가 있을 수 없지 않겠냐 정도의 의혹 정도는 제시할 수 있잖아요. 뺄셈을 잘하세요. 2013년에 만약 시작됐다고도 10년이죠. 10년이네. 20년은 아니고 10년이다. 그러니까 10년이면 그러니까 10년이고 그러면은 그 전에 또 알았으니까. 아니라고요.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10년이든 20년이든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또 갑자기 또 둘이 또 논쟁을 하시네요. 청문회 가서 하세요. 근데 이제 김행 후보자가 기자들한테 질문을 받으면 또 자세히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자꾸 물어봐요. 또 그거를. 잠깐 이게 뭐가 반복되고 있는 게 아닌지 싶기도 합니다. 자, 이 주제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정치와이드에서 가끔씩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오늘도 좀 나와 있는 게 있어서요. 키워드부터 확인해 봅니다. 호감도 순인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장관이 나왔어요. 순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궁금해지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한국갤럽 조사 결과,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정계 주요 인물 각각의 호감도가 어떠냐라고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이 통계예요. 근데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불호가 높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감도가 높은 정치인이 쭉 나오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1등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2등이 한동훈 장관, 홍준표 대구시장이 3등 이렇게 됐거든요. 그럼 밑에 순위 좀 볼까요? 다음 순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재명 대표가 좀 뒤로 갔고요. 안철수 의원이 제일 낫네요, 지금. 여기 등장한 인물 중에서는. 그런데 이게 오늘 나왔거든요. 2023년 9월이잖아요. 근데 지난해 말 조사가 있었어요. 그때 걸 좀 보겠습니다. 당시에는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1등이었고요. 오세훈 시장은 3위였어요. 근데 오세훈 시장이 많이 올라간 거예요, 지금요. 이 호감도 조사에서요. 자, 조상규 변호사. 작년 12월, 지금 9월, 그러니까 9개월 정도 차이가 났는데 오세훈 시장 호감도가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것도 한동훈 장관 최근에 사실은 엮어서 굉장히 주목받는 인물인데도 호감도는 앞섰어요. 뭐 차이는 크지 않지만 한동훈 장관 2등이고. 오세훈 시장의 이거 호감도 상승, 이거 이유를 어디 있다고 봐야 됩니까? 저는 지금 현재 국민들, 뭐 이제 정치하고 전혀 관련 없다들 일반적인 국민들 입장에서 불호감이라는 단어 몇 가지를 선택해 보면 됩니다. 불호감으로 느낀 단어. 첫째, 국회. 근데 국회하고 관련성이 많이 없어요. 오세훈 우리 시장께서. 서울시장이니까. 한 번 하셨기 때문에. 과거에 약하다는 여의도 쪽과는 살짝 거리가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 여든 야든 지금 계속적으로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검사입니다. 검찰.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께서는 검사 출신이 아니세요. 한동훈 장관 뭐 공격형으로 말씀 잘하시고 뭐 이렇게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분쟁의 그는 중심에 있는 뭐 검찰의 수사라든지 이런 거 어떻게 보면 누가 잘했다 잘못됐다의 문제를 넘어서 상당히 일반인들 국민들 입장에서는 스트레스풀한 단어거든요. 근데 그 단어가 또 오세훈 시장한테는 없어요.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서울시장을 3번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안정감, 중도 뭐 이런 거에 대한 아이콘으로 자리매김을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는 단어에서 약간 벗어나 계신 거리가 떨어져 있다 지금. 그 후보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그 단어에서 벗어나 계신 분이라 갑자기 호감도가 상승하고 계신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걸 반대로 해석하면 국회하고 연관이 짙으신 분들은 최근 들어서 약간 국민의 시선이 안 좋았다 이렇게 해석도 되는데 다음 영상이 하나 있는데 최근에 오세훈 시장이 여러 가지 활동을 좀 보여주는 영상인데요. 특히 내용을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으로 전환시킨다는 저희들의 정책 목표, 그리고 서민 중산층이 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어떻게 최대한 교통 복지의 측면에서 고려했는가. 따릉이와 이 리버버스까지를 모두 통합한 통합 시스템으로 구상을 했고요. 6만 5천 원으로 정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기점으로 해서 제 생각에는 아마 굉장히 민생을 보듬고 생활 밀착형 행정으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으로 초점이 옮겨가지 않을까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던데 이게 뭐 그 정도로 반향이 크다는 뜻이다. 시민들의 기대감이 크다는 뜻이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조승현 부위원장 나오신데요. 뭐 당은 다르지만 소속은 다르지만 뭐 제3자로서 보시기에 사실은 최근에 서울시 교통 관련해서 정기권 얘기를 들었어요. 월 얼마면 다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는 거. 근데요, 이게 그걸 듣고 많은 분들이 과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때 대중교통 환수 시스템을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호평을 받은 그 시스템이었는데 혹시 그걸 의식해서 MB 벤치마킹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선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건 나쁘게 볼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지난주에는 오세훈 시장을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이 행정을 해본 사람으로서 그 행정에 대해서 사악하다 한 표현은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재명 대표 아까 비판하는 입장을 냈을 때 그때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대권 경쟁에서 뒤처지니까 약간 그런 모습 그게 어떻게 보면 정치인으로서 본능인데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당선된 이후에 가장 큰 이유는 대중교통 환승 시스템을 도입해서 국민들이 실제로 먹고 살고 다니는데 편안한 실용적인 정책을 획기적으로 했기 때문에 대통령까지 가실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이런 행보를 하는 거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칭찬해줘야 된다는 생각하고 사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기초단체장에서 광역단체장 대권 후보까지 간 거에도 이런 실용적인 민생 정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대중들의 인기를 얻은 거가 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의 이게 어떤 전략적으로든 정무적으로든 정책가로서도 아주 뛰어난 정책이라고 보고요. 제가 오세훈 시장의 그 마을버스 정책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보면 사실 좌파 정책이라고 비판받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런 이념을 떠나서 실용적인 정책을 만드는다 이거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 메카시즘 같은 이념 전쟁에 매달리고 있을 때 사실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실용 행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움직인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싶습니다. 민주당에 몸담고 계신 분에서는 듣기 어려운 설명을 오늘 뭐 아주 칭찬을 좀 해주셨어요. 지금 이 조상규 변호사께서 발언 깨달라 그러는데 제가 짧게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적극 저는 공감하고요. 뭐 당연히 맞는 말씀 하셨고요. 여기에 이제 그 사회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MB 벤치마킹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좋아하시는 건요. IT, 문화, 뭐 글로벌 그리고 이제 관광 이런 쪽을 더 좋아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상암에 이제 링 대관람차 만든다든지 그리고 여의도에 문화 오페라 시설 그리고 또 성수에 실리콘밸리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오세훈 시장의 더 역점 사업이어서요. MB를 표방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보니까 조상규 변호사께서 오세훈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것 같아요. 설명을 굉장히 충실하고 깊게 다방면을 좀 해주시네요. 알겠습니다. 법률 부단장 출신입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좀 뭐 설명을 많이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동안 속보가 하나 들어왔다고 하네요. 북한과 관련된 건데요. 속보 나갑니다. 푸틴. 한반도 상황 관련 어떤 합의도 위반 안 할 것이다. 이거 무슨 소리일까요? 지금 북한하고 만나는 거 위반이라고 지금 다 비판받고 있는데 위반 안 하겠다요.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루카첸코, 이거 벨라루스 대통령 아닙니까? 근데 러시아, 벨라루스, 북한 3자 협력 검토 제안했다. 이거 뭐 또 벨라루스하고 북한하고 연결되는 겁니까, 지금? 뭔가 공통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세 나라 요즘에
다른 나라한테 별로 대접 못 받고 있는데요, 지금요. 일단 두 가지 속보 들어옵니다. 푸틴 대통령이 뭐 어떤 합의 위반 아니다는 거 일단 그거고요. 3자 협력한다는 거. 이 두 가지 속보가 좀 들어왔습니다. 북한 관련 아직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땅에 있죠, 지금? 그 기차 타고 지금 그 먼 거리를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뭐 속보가 자주 들어올 것 같습니다. 들어온 대로 소개해드리죠. 자, 다음 5번째 이슈. 아까 MB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가 살짝 나왔잖아요. 오늘 그 주제도 마침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이 마이크를 잡고 강연할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목소리를 좀 냈는데 어제요.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가까운 걸로 알려져 있죠. 뭐 같이 저녁 자리를 했다고 알려지는데 이런 얘기를 그 자리에서 꺼냈대요. 김태호 의원의 전원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 뵀는데 걱정이 많다. 일단 걱정의 대상은 내년 선거 중요한데 걱정.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자유민주주의 체제 걱정. 이 걱정을 한답니다, 지금요. 윤석 대변인. 총선 걱정을 왜 하는 겁니까,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니까요. 예. 대통령직을 퇴임했다 하더라도 한번 대통령 하셨으면 영원히 저는 정치 영역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제 사면돼서 지금 자유로운 몸이 됐는데 현실 정치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현실 정치에 대한 관심은 계속 가지고 계셨으나 그동안 사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피력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은 안 됐었는데 사면 복권이 됐으니까 이제는 조금 더 자유로운 상황에서 현실 정치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발언도 하고 대중과 접촉도 하고 하는 측면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다시 현실 정치에 개입을 해서 어떤 정치적 영향을 행사하겠다 그런 차원보다는 전직 대통령이시니까 대통령을 지낸 분으로서 국가 원로의 어떤 자격으로 여러 가지 정치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시는 수준이다. 저는 그 정도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른바 MB계, MB맨들이 내각에 많이 들어갔고 참모로도 많이 들어가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너무 기뻐서 그러는 걸까요? 이명박 정부에서 강요를 하셨던 분들이 한 3분 정도 지금 현재 강요. 뭐 두 번째 또 장관이 되신 분도 있고 되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지금. 국무위원회 계시는데 그거 관련해서 영향력 이 정권이 MB 정부 이기냐 이런 얘기인데 그거 과하다고 생각하고요. 보수 정부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이 또 같은 이념을 가진 정부에서 일을 하는 것은 외국 사례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딕 체니 전 부통령은 아버지 부시 때 국방장관 하다가 아들 때 부통령 했어요. 그 사이에 세월도 8년이 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전 정권에서 일하셨던 분이 또 현 정권에서 일한다고 해서 그 색안경을 끼고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거는요 소영주 부대변인 가우신데요. 뭐 민주당 얘기는 아니지만 밖에서 보시기에 사실은요. 박근혜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통점을 꼽으라면 그래도 정치적인 팬덤이 있다. 그리고 강력한 지지층을 여전히 갖고 있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 MB 정치적 팬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정치적 메시지가 과연 파급력이 있는가 이런 얘기도 나온단 말이에요. 말씀한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 두 분은 나름대로 어떤 정치적인 신념에 대한 것들이 명확해요. 진보에 대한.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의 사람 사는 가치에 대한 진보적인 가치.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보수의 어떤 나라 발전을 위한 보수. 이게 보수의 한 축처럼 돼 있죠. 축처럼 돼 있잖아요. 이 두 분은 축이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팬덤이 없는 이유가 그냥 사업가적 이미지가 강했죠. 그러니까 서울시장에서 대통령이 됐는데 그때 이제 경제가 화두였고 결국에는 경제를 잘 살릴 대통령으로 당시에 이제 여건상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정치적인 신념이나 사상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경제 전문 대통령으로 뽑혔고, 근데 이분이 이제 뇌물죄로 100억대 이상의 뇌물죄로 가실 때 그 경제를 맡겨놨더니 본인이 경제적인 마인드로 또 국가를 운영하다가 안 좋은 험한 꼴을 당해서 사면을 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 메시지에 대해서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왜 윤석열 정부에서 저희가 MB 정부 2냐고 그러냐면 강요가 3명이 있어서 MB라고 하지 않죠. 지금 대통령실의 비서실장. 그분 MB 시절에 아주 요직이 있었고요. 김태호 안보실에 있는 그분. 안보를 다 쥐락펴락 하시고 있잖아요. 그분도 MB맨이었어요. 김은혜 홍보수석. 거기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넘어서서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를 딱 찍는 순간 이거는 MB 정부의 귀환이다 하니
이제 MB 전 대통령은요, 이명박 대통령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메시지를 날리고 이제 나의 시대가 돌아왔구나라고 하면서 정치는 그래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내가 한 수위야 하면서 아마 훈수를 두기 시작하는데요. 앞으로 정책 메시지는 매우 더 높아질 것이고 잦아질 것이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두 분 말씀을 합해 보면은 메시지가 잦아질 수 있고 기분이 좋아서 메시지를 내는데 영향력은 없을 것 같다. 뭐 이렇게 되는 건데요. 지금 두 분 말씀을 합해 보니 뭐 그렇게 보이는데요. 알겠습니다. 네, 지켜보시죠.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뭐 많지 않은데 마지막 주제 하나 준비되어 있거든요. 오늘 오후에 감사원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어떤 통계, 특히 집값 통계 관련된 설명이 자세하게 나왔는데요. 우선 오늘 감사원의 브리핑 내용 그리고 이거에 대한 민주당의 반응도 바로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감사원은 연간 감사 계획에 따라 주택, 소득, 고용 등 통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대통령 비서실과 국토교통부 등은 통계청과 부동산원을 압박하여 통계 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 서술 정보를 왜곡하게 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범죄 혐의가 있는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하였습니다. BH와 국토부는 2017년부터 21년까지 총 94회 이상 부동산원의 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하였습니다. 있지도 않은 통계 조작을 만들어낸 감사원의 조작 감사야말로 국기문란입니다.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짜맞추기 감사 결과입니다. 애초부터 통계 조작이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된 조작 감사였으니 당연한 결과입니다. 자, 감사원이 이렇게 뭐가 브리핑했고 민주당도 반발하고 있고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도 반발하고 있고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일단 감사원이 오늘 나온 자료 중에서요. 어떤 사례들이 분석이 된 게 있거든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쭉쭉 보면요. 이게 뭐 2019년 6월인데 뭐 국토부 관계자가 한국부동산원, 그러니까 이 집값 같은 거 체크하는 곳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대로 가면 저희 라인 다 죽어. 전주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변동률 부탁. 통계인데 마이너스 변동률 부탁을 한다. 다음 보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부동산원 조직 예산 날려버리겠다.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오늘 감사 결과 이런 게 들어가 있답니다. 또 있습니다. 서울 변동률은 지난주보다 아래로만 해라.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조상규모사 이게 무슨 상황인 겁니까? 그럼 이게? 네, 그때 당시에 그 문재인 정부는 집값 상승 자체를 국민들한테 오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집값을 반드시 잡아야만 했고 그걸 통계로서 보여줘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에서는 어쨌든 이 부동산원에다가 이게 집값이 오르고 있는 통계는 절대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걸 강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통계 자체를 조작했다는 내용입니다. 실제 통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가 원하는 통계를 달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감사원에서 오늘 내놓은 내용이 사실은 집값뿐만 아니라 소득 등등에서 이게 문제가 많다. 통계 당시에 뭔가 손질이 된 것 같다. 막 이런 취지의 오늘 설명과 그 감사 결과를 발표했거든요. 물론 민주당은 반발하고 있고요. 그런데요. 이 집값 관련해서 지난 2020년이거든요. 국회에서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 발언이 이게 굉장히 논란했던 발언이 있거든요.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집값 폭등 인지하고 계시나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올랐다고 보시나요?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요? 11%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래서 굉장히 논란이었죠. 그래서 다른 데서 뭐 아니 도대체 지금 몇 배가 오른 것도 있고 아무리 못해도 50%는 훌쩍 넘었는데 11%는 도대체 무슨 근거입니까? 라고 했는데 무슨 감정원 얘기를 꺼냈죠. 조승현 부위원장. 네. 당시 논란된 발언인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저 발언은 너무 잘못한 발언이죠. 왜냐하면 저 당시에 가장 분노했던 오피니언 리더들은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아파트 값이 올라서 못 들어가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였거든요. 근데 거기다 대고 서울 전체 9호까지 포함한 11%밖에 안 올랐다고 하니까 더 감정에 불을 지르는 거죠. 통계가 이렇게 막 섞여버렸다는 겁니까? 다 아니, 같이 통계를 그냥? 섞은 게 아니라 레토릭, 정치적인 레토릭 너무 잘못한 거죠. 그때 솔직하게 서울 전체 평균은 11%고
아파트만 기준으로 하면 50%가 올랐고 신축 아파트 기준으로 하면 200%가 올랐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고 우리가 반드시 잡겠습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나갔어야 되는데 우긴 거거든요. 일단 저렇게 우기. 오늘 감사원 감사 그렇죠. 결과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 발언이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너무 잘못된 커뮤니케이션상으로도 너무 잘못된 발언이지만 저건 여론 조작은 아니죠. 그냥 자기가 보고 싶은 통계 그걸 자기가 말하고 싶은 통계만 우긴 건데 그거는 여론 조작이라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감사원이 얘기 나온 게 진짜 이거죠. 이대로 가면 저희 라인이 다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전주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변동률 부탁드리면 안 되겠냐. 이 얘기가 딱 보면은 뭔가 좀 여론 조작에다 해달라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 이 맥락이 이겁니다. 그 당시 청와대는 이 부동산 대통령부터 부동산하고 그런 경제수석도 부동산하고 그러면은 국토교통 비서관실 행정관들이 제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미치려고 했습니다, 정말. 근데 그러니까 이게 자꾸 국토부의 이 메시지가 그대로 가니까 부동산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큰일 났다 이 얘기가 나오니까 이 통계를 부동산원이 호가하고 실거래의 차이점 이런 것도 제대로 안 잡아줬거든요. 호가만 반영을 하면은 경제는 심리고 부동산 심리인데 그것만 자꾸 반영돼가지고 지금 부동산이 너무 높게 오르는 거 하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반영해달라 이런 취지의 이 맥락이었던 거거든요. 이제. 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지금 자세히 못 나오는데 사실은 이거요 내일부터 굉장히 정치권 주제 토론 논쟁 될 것 같습니다. 예상이 그렇게 됩니다.